자, 존속기간을 봤고요. 694페이지. 자, 임차권의 대항력. 위에 보면 임대차 관계의 존속 의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왜 만들어져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끝났다면 갱신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갑은 임대인이 아니고 을도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정상적이라면 갑은 보증금 돌려주고 을은 주택을 돌려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집이 안 나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을은 받을 때까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차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법에서 얘가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얘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니까 얘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조문을 만들었어요.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 그러면 여전히 얘는 임대인이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거예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하나 조문 확인하시고. 자, 대항력. 대항력이란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의미는 주택임대차법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권과 계약 내용 자체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로 바뀌는 게 주택임대차법의 대항력의 뜻이 됩니다. 이때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라.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해라. 자, 먼저 인도. 인도라는 것은 주택 임차인이 그 주택을 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점유. 이때 점유는 얘가 직접 거주하면서 직접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간접 점유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를 했는데 을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병에게 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옮기겠죠. 누가 대항력을 가져요? 병이 가질까요? 을이 가질까요? 대항력을 누가 가질까요? 을이 가져야죠. 이거 아까 토지주택공사나 중소기업하고 구조가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을이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판례예요. 그 아까 토지주택공사나 법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법조문은 이 판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병이 대항력을 갖는 게 아니라 누가 대항력을 갖는다고요? 을이. 근데 이 판례는 그 법조문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판례인데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느냐. 아까 그 법조문은요.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 서민이나 직원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은 공사나 중소기업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가져요. 근데 요거는 판례가 그때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병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을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느냐? 그때로부터. 그리고 이 그때로부터가 언젠지 학자들끼리 싸워요. 말 그대로 그때다. 아니다. 다음날 0시다. 이거 갖고 싸워요. 근데 대법원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야 돼요. 두 번째로 이때 병이 직접 점유하죠. 을이 간접 점유하죠. 간접 점유하더라도 대항력이 있으니까 주택임대차법에서의 대항력권으로서 인도는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도로서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접점을 좀 하나 확인하시고. 근데 요거는요, 조심하실 게요. 얘가 임대하고 바로 전대한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얘는 대항력을 갖춰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갖는 거예요. 반면에 살다가 이 전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좀 달라요.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을이 바로 전대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을이 주민등록을 옮기지도 않고 병에게 바로 전대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을이 임대 및 주민등록을 옮겨서 살다가 기간 중에 전대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거하고 좀 달라요. 요건 따로. 을이 바로 전대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주민등록은 보통 이렇게 되죠. 새로 이사 온 곳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 전입신고를 수리한 동사무소 직원이 신고서에 터잡아서 전상상으로 주민등록을 하겠죠. 옮기겠죠. 근데 요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옮길 때까지 시간 차이가 있어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바빠서 금요일날 오후 5시 59분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동사무소 가서. 그럼 이 전입신고를 수리한 동사무소 직원은 59분에 전입신고서를 수리했는데 땅 6시가 돼. 얼른 퇴근하죠. 퇴근했고 토요일날 안 나오고 일요일날 안 나와요. 월요일 추석이고 화요일 연휴예요. 수요일 대체휴일이고 목요일 연차 받았어. 금요일 월차 받았어. 그럼 결국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요. 전입신고와 주민등록할 때까지 날짜 차이가 열흘이나 생겨. 그렇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있어. 그래서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됐죠? 네,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동그라미 2번. 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공무원이 수리한 때.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수리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전입신고서를 냈는데 공무원이 딱 보더니 주소가 잘못됐네요. 수정해서 신고하세요. 그래서 네. 수정해서 신고했고 그게 수리가 됐는데 그 수정 신고한 수리소에 수리된 그 신고서에 주소가 잘못됐어요.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거야. 유효한 주민등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된 주소지를 알려줘서 수정신고했는데 그 수정신고가 잘못됐다. 수정신고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리된 게 잘못 신고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항력을 갖출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수리한 때. 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서 대항력을 갖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항력이 존속하려면 주민등록도 계속 존속해야 돼요. 따라서 일시 전출했다. 대항력 상실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요건이면서 동시에 뭐다?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5번째 줄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만 대항력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4번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은 아니에요.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배우자 및 가족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만 전출을 했어요. 이때는 대항력 그대로 존속. 위에 거하고 다르죠. 위에 거는 가족과 함께 전출, 대항력 상실.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전출, 대항력 존속. 그래서 4번 배우자나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대차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른쪽에 보면요 6번이 있어요.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있어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따라서 집원만 기재하면 돼요. 가지 외우세요. 다가구는 뭐만 기재하면 된다고요? 집원, 가지. 그러나 다세대는 집합건물입니다. 동호수까지. 자, 이렇게 몇 가지 주민등록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들, 기본적인 판례들입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한 20개 정도 돼요, 판례가.
그 중에 지금 몇 개 체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다음날 0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4월 6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보죠?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7일 0시. 6일 24시 그러면 안 돼요. 7일 0시예요. 그러면 만약에 4월 6일 날 전입신고인데 이 날짜로 저당권자가 등기가 됐어요. 그럼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자가. 7일 날 저당권이 등기됐어요. 누가 우선해요? 임차인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0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판례. 대항력이 언제 생기느냐고 해서 중요한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갑이요. 을에게 주택을 팔고 그 자리에서 임대를 했어요. 갑은 소유자였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임차인으로. 그렇죠? 그럼 얘는 인도미 주민등록을 해야 다음날 대항력을 갖추는데 이미 얘가 점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옛날에 이미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 대항력을 갖느냐의 문제가 생기죠? 우리 판례 을이 이전 등기 한 날의 다음날 0시. 누가 대항력을 갖는다? 갑이. 을이 이전 등기한 다음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갑이요. 을에게 임대를 했고요. 을이 병에게 전대를 한 상태에서 얘가 인도미 주민등록을 했고요. 이게 임대 아파트였어요. 5년이 지나서 얘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 전환하는 임대 아파트들 있죠? 얘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보세요. 을병. 을은 처음에는 임차인이었고 얘는 전차인이었었죠. 그랬다가 얘가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얘는 임대인이 되고 얘는 뭘로 바뀌어요? 임차인. 그럼 얘가 대항력을 가져야 되겠죠. 얘가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언제부터 갖냐? 우리 판례 을이 소유권을 취득 등기한 때겠죠? 예? 취득한 즉시. 지체 없이도 안 돼요. 즉시.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얘가 분양을 받을 때 대출받아서 분양대금을 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바로 뭐가 등기가 돼요? 저당권.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 사이에 끼워 넣어야 돼요. 저당권보다 우선시키려면 그 소유권 등기와 저당권 등기된 사이에 끼워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등기가 접수번호가 3번이라면 저당권은 4번이에요. 그 3번과 4번 사이에 을을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이 언제 대항력을 갖는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요거는 단독 문제로 골라라 나온 적도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는 대항력 취득 시기로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네. 안 어렵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대항력의 내용. 대항력의 내용은 아까 뭐였었어요? 양수인이 임대 내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럼 당연히 보증금은 누가 내줘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가. 보세요. 이 상황에서 얘가 인도미 주민등록을 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임대 내 지위를 승계하죠? 그럼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병이. 근데 아까 우리 민법상 임대차에서 봤어요. 그걸 얘가 원하지 않아. 새로운 소유자라고 병이 왔는데 을한테 아이고 제가 새로 소유자인데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 떡을 이렇게 딱 하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간 돼서 나가실 때 보증금 잘 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인사 오는 임대인도 없지만 새로운 을은 고맙죠. 안 고마워. 병이 머리가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를 털어. 그럼 을은 기간이 남았어도 나가고 싶어. 즉 을이 원하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지요. 그럼 또 그런 갑에게 뭐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갑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이게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게 양가로 1번에 있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줄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698페이지 양가로 1번의 네 번째 줄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다만 임차인이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럼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해.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머릿속에 좀 넣어줘야 돼. 됐죠? 자, 오른쪽 동그라미 3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각과 의사의 주택을 임대를 했는데요. 여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임대차 계약을 했고 주택가액이 5억이고 저당권자가 1억이야. 보증금 1억이에요. 그럼 얘는 주택가액이 1억이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1억이니까 내가 보증금을 1억 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가 1억 가져가니까 나도 1억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 이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근데 앞불사 어찌됐건 얘가 돈을 못 갚아서 얘가 경매를 넣네. 얘가 경락을 받았네. 이 경락인에게 얘 임차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경매에서.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 저당권 및 저당권의 후순위 권리자들은 깡그리 소멸합니다. 그럼 결국 임차권은 병에게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때, 주택이 매매가 아니라 경매가 되었을 때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선순위여야 돼요. 앞에 저당권자 따위가 있으면 얘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일 났어요. 세금 체납이 3억이 있었어요, 얘가. 그러면 경매대가 5억에서 3억을 다 가져갔어요. 경매대가도 5억 안 나왔어요. 4억 나왔어. 그럼 얘가 세금 3억 다 빨아갔죠? 저당권자 1억 빨아갔죠? 얘는 한 푼도 못 받죠? 네, 못 받아요.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요. 이런 게 요새 말하는 뭐예요? 깡통존세라고 하죠. 예? 그래서 숨어있는 채무까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푼도 못 받고 나왔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죠? 경락인? 대금 완납 시죠. 그 대금 완납 전에 이게 사라졌어요. 어떤 이유로? 대금 완납 전에 저당권자가 사라졌다면 을이 최선순위가 됐죠. 그럴 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3번 판례입니다. 오른쪽 699페이지 맨 위에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이 경매됐고 낙찰이 되었는데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에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 권리는 다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낙찰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했다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에? 이런 예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됐지요? 됐다고 해주세요. 뭐 그 정도. 나머지 것들은 지금 너무 세밀한 것들이고요. 시험 문제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는 판례들이니까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항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문과 요건, 기본적인 판례 몇 가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701페이지 보증금 회수입니다.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는 일단 주택임대차법의 첫째가 동시이행 관계.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그래서 임차인은 민법에는 없어요, 규정이. 아까 제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규정이 없고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주택임대차법은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동시이행 관계라고. 그리고 아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네, 민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존속 의제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로요.
임대인이 끝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경매를 넣을 수 있는데 앞불사 담보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경매는 안 돼요. 바로 경매법원에 경매를 넣을 수는 없어요.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들은 바로 경매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라 그래요. 근데 임차인은 담보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경매를 못 넣고 강제 경매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강제 경매를 넣으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집행권원의 대표가 확정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일단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그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에서 경매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일반 채권자들도 다 이렇게 하죠. 일반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경매를 못 넣고 채권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 받아서 경매를 넣죠. 일반 채권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딱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걸 왜 굳이 만들어 놨냐? 두 가지. 요거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해요. 뭘 적용한다고요? 소액사건 심판법.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법보다 절차가 훨씬 신속해요. 훨씬 빨리 절차를 끝낼 수 있어요. 또 하나가요. 강제경매인데 우리나라 민사집행법 41조에 보면요. 민사집행법 41조에 보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이 경매 신청을 집행개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집행개시. 근데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가 상대방의 물건을 경매 신청하려면 상대방을 지체 상태에 빠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경매를 넣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면서 경매를 넣어야 돼요. 그게 민사집행법 41조 규정이에요. 그럼 주택임차인도 경매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비우면서 경매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집을 비우는 순간 대항력 사라져, 우선변제권 사라져. 그럼 당연히 주택임대차법에는 특별 규정을 만들어 놔야죠. 뭐라고?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있겠죠? 있는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개시 완화라고.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 동시에 관계 있는 자가 경매를 내려면 반대 의무를 제공하라라는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의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의미 아시겠죠? 그 뜻이 뭐야?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즉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뭐가 아니다?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712페이지 먼저 보세요. 경매 신청 특례 양가로 2번.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냥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될 거를, 그렇죠? 그거잖아요 뜻이. 그렇게 쉽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조문을.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조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알기 쉽게 풀어서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어쨌든 집행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좀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701페이지. 자, 중요한 것만 좀 봅니다. 701페이지에 보면 302조의 3조의 2의 보증금 회수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 대항력권과 뭐를 갖춘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운데 뭐가 그랬어요? 대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주택 경매 대가뿐만 아니라 대지 경매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구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 판례는요.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이 누구예요? 경락인. 그 다음에 보증금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법원 가서. 그럼 요 3항의 뜻은요. 임차인이 먼저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법원 가서 보증금을 받아라. 이런 뜻이죠. 아니야.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무슨 관계니까? 동시인과니까 먼저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수령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3항은.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인도하지 않으면 수령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인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문은.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거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에다가 인도하겠다는 증명만 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항을 보면요. 중간에 임차인이 돈이 좀 급해요. 임대차 기간 중에 돈이 좀 급한 경우에 임대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 예를 들어서 1억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면 헐값에 한 8천이나 7천에 양도하는 경우. 이럴 때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당연히 임차인이 아니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양수한 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우선 변제권도 그 범위 내에서 승계하는 걸로 봐버려요. 그게 7항이고 새로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새로 개정법으로 들어왔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수한 게 뭐라면 금융기관이라면 그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게 아니고 그 양수한 범위 내에서 뭐도 승계한다. 우선 변제권도 승계하니까 나중에 주택이 경매가 될 때 임차인뿐만 아니라 요 금융기관도 와서 뭐 할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9항에 가면요.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이런 거예요. 9항은 아주 어려운 건데 갑수요 주택이 있고요. 을이 임대차로서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는데 얘가 최선순위예요. 최선순위.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경매가 들어가요. 그럼 얘는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럼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얘가 최선순위고 경매가 들어왔고 경락이 됐을 때 얘는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경락인한테 보증금 반환받아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잘 보세요. 임대차가 승계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얘가 원하지 않을 수 있죠, 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얘가 나 이 복잡해. 자꾸 경락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계속 구경하고 짜증나. 나 나가고 싶어. 그럼 얘는 법원에 뭘 할 수 있어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배당 요구를 우리 대법원이 해지 의사 표시로 봐요. 각과의 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로 봐요. 그런데 지금 요 상황에서 을이 더 살고 싶은데 아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 이걸 대신 행사해버리면 얘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9항이에요.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갖고 있는 이 권리 이걸 대신 행사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하는 건 괜찮다. 근데 금융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7항하고 9항의 의미 정도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것들은 기술적인 조문이니까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702페이지를 봅니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라고 해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하고 뭐를 갖춰야 된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이때 확정일자. 말 그대로 확정일자지요. 계약 증서상에 찍는 거잖아요. 뭐를 확정해요? 날짜를 확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증금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가 두 가지를 확정해요. 날짜하고 보증금 액수. 그러면
확정일자를 찍을 때 보증금이 1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설정됐는데 이걸 1억 5천으로 변경했어요. 이때 1억에 대해서는 요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지만 당연히 요 증액한 부분은 요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건 날짜뿐만 아니라 뭐도 확정하는 거다? 보증금 액수. 주소 같은 걸 확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증서상의 주소, 기재란에 아파트 전유 부분의 표시, 동호수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확정한다는 거. 일자하고 보증금액을 확정한다. 그게 702페이지 맨 밑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됐지요? 네, 됐습니다. 그럼 오른쪽 4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선순위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될 때 두 가지 초이스를 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배당 요구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경매법원에 뭐 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해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에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세요. 얘가 배당을 요구했어요. 그럼 배당 요구가 해제 의사표시라 그랬죠. 그래서 경매법원은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해제 효력이 생겨요.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해제 의사표시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통지가 도달한 때 해제 효력이 생기죠. 그럼 임대차는 해지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배당을 받겠죠. 다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보증금이 전부 변제될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어요. 원래 주택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못 받았다면 다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다만 이것도 얘가 무슨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최선순위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임대차에서 나오게 되는데 뭐 그 정도. 우리 교재 뭐 우글우글해요. 안 봐도 돼요. 일단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705페이지 봅니다. 맨 위에 판례 대지 환가 대금에서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억. 임차주택의 양수인 즉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모두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대항력은 최선순위 대항력. 그래서 니은 임차인이 먼저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경매 절차에서 전액 배당 요구를 했지만 다 받을 수 없었던 때는 나머지에 대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배당을 요구했을 때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단 임차인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만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그렇죠? 배당 요구가 뭐라고요? 해지. 단 원래 임대차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이에요. 임차인은. 근데 얘가 직접 경매를 넣어버려요. 이건 스스로 배당 요구하는 거죠. 그럴 때는 따로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디귿에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 따위를 안 받아도 돼요. 그래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돼. 그런데 이 소액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받아뒀다면 당연히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동그라미 5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산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일반인은. 근데 아까 금융기관은 어땠어요? 조문에서 그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도 승계한다.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사이 동그라미 1번은 이거예요. 아까 주택 임차인은 주택 환가대금뿐만 아니라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제한되는 경우 하나 있어요. 땅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지어져요. 그리고 이걸 임대했어요. 그리고 주택과 대지가 경매가 되었을 때 이때 얘 임차인은 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질 않아요. 왜? 얘 때문에. 나대지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나대지에 나중에 주택이 지어지고 이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서 나보다도 먼저 배당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해야 안 해. 작두를 타시는군요.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이 땅에 건물이 지어질 거고 이걸 임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어서 나중에 대지 환가대금에서 나보다도 일정액을 먼저 배당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하겠다. 그래요? 그냥 나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겠죠. 그 사람을 보호하기는. 그러니까 얘보다 먼저 배당받아서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대지 환가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빨라도 상황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안 되세요? 천천히 해드릴까요?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줄 때 나중에 이 땅에 건물이 지어질 거야. 임차인이 들어올 거고 이 임차는 소액 임차인이야. 따라서 대지 환가대금에서 나보다 먼저 배당받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담보 가치가 10억이지만 나는 5억으로만 평가할래. 그럴까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돌아가실 정도로 웃으시나.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5번 오른쪽 양가로우의 동그라미 1번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게 우선 변제권이고요. 708페이지에 보면 너무 웃지 마세요. 네. 708페이지 보세요. 708페이지 그만 웃으시고 네. 숨 넘어가십니다. 네. 나중에 허파가 떨려요. 너무 웃으시면. 거기에 보면 708페이지 소액보증금 우선특권이라고 해서요. 좀 전에 봤던 우선변제권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거죠. 이건 누구보다도 먼저 받아요. 다만 요건이 있어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되고요. 그것도 다가 아니라 일정액만. 현재 서울 같은 경우 9,5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에서 3,200만 원까지를 최우선 변제 받아요. 이걸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또는 그냥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부릅니다. 최소한 요 정도는 회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니까 확정일자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두 가지. 첫째,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언제까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를 갖춰라? 대항 요건, 대항 요건. 710페이지. 가운데 반가로 위에 동그라미 2번.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라? 대항 요건을 갖춰라. 경매 신청 등기라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되었을 때 경매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갖고 경매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입을 해요. 그게 경매 신청 등기예요. 그 전까지 뭘 갖춰라? 대항 요건. 그럼 최우선 변제가 인정돼요. 그리고 기준 금액이 나와 있죠? 양가로 3번. 서울의 경우 9,500 중에서 3,200까지. 뭐 이런 건 나중에 보면 돼요. 자, 오른쪽 보세요. 다만 얘가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데요. 서울인데요. 주택이 경매되는데 몇 번 유찰되고 경락대금이 6천만 원이 나왔어. 이 6천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을 다 배당해 줄까요? 아니에요. 반까지만. 2분의 1을 초과를 못해요. 나머지 사람들도 뭐 받아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에 동그라미 2번. 됐죠? 또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여럿 있어요.
갑이라는 임차인이 있고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고 병이라는 임차인인데 얘네들이 각각 3,200만 원씩을 배당받게 돼 있어 지금. 근데 주택가액이 1억밖에 안 나왔어. 그럼 얘네들 3,200만 원씩을 다 배당해주면 9,600만 원, 이거 딸랑 400만 원 남아. 이거 누구 입에 풀칠을 해? 그러니까 이때도 얘네들이 최우선 배당받는 금액이 뭐를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액임차인이 여럿 있을 때에도. 제일 웃긴 게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놈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 임대차를 들어가려는데 보증금이 9,600만 원이야. 그럼 소액임차인 아니죠? 잔머리를 굴려. 지 이름으로 3,200짜리 하나 쓰고요. 부인 이름으로 3,200짜리 하나 쓰고요. 자식 이름으로 3,200짜리 하나 썼어. 계약서를 3개 썼어. 계약서상으로는 소액임차인이죠. 얘 그대로 배당해주면 다 받아나갈 수 있죠. 안 돼. 보증금을 합해. 단 얘네들이 한 방으로 들어가야 돼. 가정공동생활. 가정공동생활 하게 되면 뭘 하게 된다고요? 보증금을 합산. 그러면 얘네들은 소액임차인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대항요건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뭐 하라? 대항요건을 갖춰라. 두 번째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액임차인이 여럿이 있을 때 얘네들이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의 합도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액임차인이 여럿 있는데 가정공동생활하고 있다. 보증금을 합산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최우선 변제권에서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됐다고 해주세요. 네. 자, 713페이지로 갑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건 간단한 거예요. 얘가 지금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났고요. 미리 다른 곳에다 계약을 해놨어요. 계약금까지 걸어놨고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럼 얘는 일단 돈을 빌려서라도 여기 보증금 치르고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사를 가면은 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 이 기존에 살던 곳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누가 한다고요?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법원이 받아줘. 인용하게 되면 등기소에 촉탁해서 임차권 등기가 돼요. 반면에 법원이 기각을 해? 그럼 2심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항고. 항고예요. 항고. 713페이지 3조의 3의 사항. 항소 X예요. 상고 X예요. 항고. 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입니다. 1항. 가끔 임대인 주소지 관할 이렇게 나와요. 임대인 주소지 관할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1항. 그 다음에 5항. 이 법원이 받아줘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얘는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유지 존속하고요. 대항력이 없었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그걸 취득한 채 다른 곳으로 이주,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 얘는 이사 갔죠? 비었죠? 새로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소액임차인이야. 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효과. 8항.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대인이 부담한다. 9항. 아까 임대차 보증금 만한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도 있죠. 근데 이 자식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안 하고 그냥 이사 나가려 그래. 그러면 금융기관이 대위할 수 있어야죠. 그게 9항. 얘는 보증금 만한 채권을 이미 팔았어요. 받을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이사 나가마. 그럼 금융기관은 어때요?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항. 금융기관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9항 이렇게 되겠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그 정도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하나만 추가해서 양가로 3에 동그라미 6번. 이건 뭘까요? 양가로 3에 동그라미 6번. 자, 임차인이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하고 이사를 나가고 목적물에 반환 소송 제기하고 강제 경매하고 막 그러면요. 임대인은 그 전까지는 집이 나가면은 받아갖고 줄게라고 배 째고 있던 임대인도 어마뜨셔라 돈 빌려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요. 이때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해. 임차권 등기 말소해라. 말소할 때까지는 못 주겠다. 우리 판례 안 돼. 보증금 반환이 먼저 해야 돼. 보증금 반환과 동시행관계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목적물 반환이라 그랬죠? 임차인은 이미 목적물 반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하,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6번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찌질이 몇 개? 715페이지. 7조에 보면 차임증 감청권이 있네요. 이거 우리 임대차에서 봤지요? 공과 부담의 증가라든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 봤죠? 여기는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일방적 증액 청구의 경우에 뭐의 경우에? 일방적 증액. 일방적 증액 청구 제한. 약정한 보증금 및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후 1년 내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두 가지 제한을 가해놨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때만 제한입니다. 합의로 증액을 하거나 갱신을 하면서 증액을 할 때는 이런 제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최근에는 온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가 많아지고 있죠. 당연히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산정률 제한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비율이 연 1할 하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배 중 낮은 비율. 어떤 게 낮아요 지금? 이게 낮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배, 지금 얼마예요? 2%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4배면 몇 프로예요? 8%. 이건 몇 프로예요? 10%. 어느 게 낮아요? 요거. 요걸. 따라서 만약에 1억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최대 얼마예요?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 이걸 초과하지 못한다. 예? 예? 예,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새로 들어온 조문들입니다. 비율이 연 1하라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배에서 좀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권 승계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임차인이 사망을 했네. 그럼 상속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었네. 이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불쌍하지요. 그래서 임차권 승계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임차권을 승계받는 게 두 가지예요. 단독으로 승계받는 게 있고요.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인의 친족하고 공동으로 승계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단독으로 승계받으려면요.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전부 죽여야 돼요. 미리. 그러면 단독으로 승계받을 수 있어요. 상속인들을 전부 죽인다는 게 뭐예요?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 승계. 죽이죠 뭐 하면 전부 내쫓으면 돼요. 전부 내쫓는다는 게 뭐예요?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지만 이 상속인들이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때는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승계합니다. 또 이해가 안 돼. 그럼 진짜 전부 죽여야 되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해하시기 쉽게.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승계.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지만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공동승계. 그럼 반대로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고 이 상속인이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임차권 승계라는 건 없습니다. 또 전부 죽이거나 내쫓아가면서까지 승계를 받으려고 했어요. 왜? 보증금이 지금 1,000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받으려고. 그리고 나서 전부 죽이거나 전부 내쫓고 승계하려고 딱 갔더니 임대인이 아이고 돌려줄 거 없다고 오히려 손해가 2천이어서 더 받아야 된다고. 괜히 죽이거나 괜히 내쫓았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지. 예, 이럴 때는 사망한 임차인이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승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주택 임차권 승계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집에 가시면 전부 죽이거나 전부 내쫓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나. 그러면 안 되고요. 조문이 기억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 주택 임차권 승계와 관련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가정공동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조문들과 자주 나오는 판례 몇 가지들만 간단히 확인한 거예요, 지금. 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조금 있다가 상가건물 임대차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상가건물 임대차 좀 볼게요.